자, 아까 시작할 때 봤던 도표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따디에 5 아들이 있었고 마카비가 시작을 합니다. 수전제력이 시작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엘레아살 죽고, 그다음에 마카비가 셀류크스 왕조와 싸우다 죽고, 다음에 요한은 지원군 얻으러 가다 죽고, 그리고 이제 군세 지휘권이 요나단한테로 넘어가서 대제사장 되면서 하시딤과 이제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 살아남은 시몬이 하스몬 왕조에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2년 BC 그렇습니다. 사위를 잘못 얻어가지고 사위한테 죽임 당하고, 막내 아들 요한 힐크누스가 왕위에 올라서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헤롯이 왕위로 드는 유대인 되는 길을 터주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둘에게 그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데, 아내에게는 왕권을, 자식에게는 제사장권을 넘겨주는데, 엄마가 왕이 되니까 아리스토블루스는 엄마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죽게 되고,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시동생을 감옥에서 내어주면서 대제사장을 시키게 되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다시 둘이 결혼하게 되면서 왕권까지 넘겨주게 되면서 대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과부와 결혼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바리새파의 또 한 번의 그 비평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비평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파가 죽임을 당하는 슬픔이 이어지게 되고, 그는 죽으면서 아내한테 유언을 남기죠. 바리새파랑 친하게 지내라 하면서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이제 왕이 되면서 바리새파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줬고요. 아들에게는 군사 통제권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그녀가 73살의 나이에 죽으면서 힐카누스에게 뭘 줬다고요? 대제사장이면서 왕권까지 같이 주게 되고, 여기에 반발하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형은 별로 이렇게 욕심력이 없어서 동생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수세로 몰리니까 동생한테 순수하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다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의 큰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순수하게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잘 넘겨줬으니까 역시 배포 큰 형이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누구 쪽에 줄을 섰다고요? 힐카노스 2세기 줄을 딱 섰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니까 자칫 이제 미운 털 박힐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힐카노스 2세를 갖다 꼬드기는 겁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죽어요. 당신 동생이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언제든지 당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살려두겠습니까? 망명하셔야 됩니다.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힐카노스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으로 망명을 해요. 이제 나바테아 왕국 망명을 하니까 두 번째 작전을 들어갑니다. 힐카노스한테 왕위를 되찾아야죠. 당신 못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꾸 결정만 하세요. 결정만. 그러면 나머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니까 힐카누스가 이제 승낙을 하게 되고, 아르테스 왕한테 군사 5만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힐카누스를 도와서 다시 왕위를 찾아옵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르테스 3세도 나바테아 왕국의 왕도 자기가 왕이 되면 힐카누스 2세가 12개의 도시를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혹하죠. 그래서 전쟁에 5만 군사 보내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평화스럽게 정권 교체한 줄 알았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저항 운동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로마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거죠. 이 형제들에 의해서. 자, 이제 우리가 삼두 정치로 유명한 로마가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삼두 정치. 카이사르, 줄리어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또 한 명이 이제 부자
있죠. 돈 많은 부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해당되는 사람 폼페이우스 당대의 최고의 노무 권력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에 해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해적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 예를 들어 전주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뭘 내보내요? 구율미를 내보내죠. 그런데 거기만 가난한 게 아니라 다 지금 안 되니까 산적들이 발생하면서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해요? 예, 싹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또 조공이 만들어져서 세금을 바쳐서 한양을 올려보내면 또 등장해가지고 싹 뺏어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뺏고 내려가는 거 뺏었던 것이 산적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산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해적도 있었다고. 배로 날려면 훨씬 더 많이 날르니까.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것, 또 로마에서 속주로 가는 것들을 중간에서 이 해적들이 자꾸 빼앗는 거죠. 단순한 그냥 도적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국제 조직처럼 마피아 조직처럼 아주 큰 규모를 갖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해적이 등장하게 되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가 이제 해적의 본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이 해적을 소탕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폼페이우스라는 겁니다. 자, 대략 얼마 정도 해적 소탕하는데 걸리겠냐 계산했더니 여유 있게 한 3년 주자 해가지고 이 3년을 폼페이우스한테 통치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며칠 만에 끝내버렸어요. 와, 속전속이 3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3개월 만에. 3년 걸릴 걸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끝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쪽에 있는 서쪽 지중해 서쪽 40일 만에 끝내버리고 전부 다 서쪽을 일망타진하니까 거기 있던 해적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다 가니까 동쪽에 몰아넣고 또 한 50일 만에 49일 만에 끝내버려가지고 석 달이 안 돼서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석 달 끝내고 돌아가면 군대를 해산해야 돼요. 임무가 끝났으니까. 근데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얻는 게 많으니까 해산하기 싫은 거죠. 계속 군대를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허락된 몇 년간은 3년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해적뿐만 아니라 이 해적을 도와줬던 폰투스 왕국까지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뿌리를 뽑겠다. 그러면 명분이 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89일 만에 해적을 소탕했지만 이제 해적이 후원자였던 폰투스 왕국까지 진압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게 되면서 미트라테스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편 이것이 이제 무슨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이쪽 이스라엘 땅하고 연관지어져서. 자, 폼페이우스의 부하 장수였던 스카우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형제간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는 이제 속주인데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여기까지 이제 진압을 하러 오는 거죠. 자, 온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이 두 왕자가 뭐를 한 거예요?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스카우루스한테 돈을 갖다 지금 바치는 거예요. 힐카노스 2세하고 아르투스 블레세가 얼마씩이요? 400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자, 딱 들어보니까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누가 영민하고 누가 똑똑한지. 스카우루스 전쟁에 잔뼈 굵은 사람이 딱 보니까 누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힐카노스는 영 메가리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이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누가 일단 점령하고 있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괜히 힐카노스 편 들었다가 저 성 점령하다 내 군대 잃느니 그냥 아리스토블루스 편에 들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편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힐카노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누구랑 싸워야 돼 이제? 동생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로마랑 싸워야 되니까 아레타스 3세도 로마랑은 못 싸우겠다면서 어떻게 해요? 꼬리를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다 땅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로 가는 듯 했어요. 가지는 않았고 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폼페이우스가 아까 자기 장군을 먼저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폼페이우스가 도착을 합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왔다고 하니까 해적을 소탕했던 사람이고 해적 본거지도 소통한다라는 로마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거든요.
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얼굴 익혀둘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제 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지금 편들어줘서 이겼잖아요. 500달란트나 나가는 금 포도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힐카노 2세는 자기가 가면은 또 인정 못 받을 것 같아. 왜? 매가리가 없다니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교의 달인 누구? 지금 자기를 옆에서 계속 도와줬던 안티파트 네가 대신가라고 한 거죠. 이제 유교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서로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했겠죠. 원래 왕은 내 거였는데 동생이 이렇게 가져갔어요. 동생은 아니 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줘놓고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이제 헐뜯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다 백성은 뭐 한다고요? 두 왕자를 모두 다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오는 태도를 봤어요. 폼페이우스는 이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오는 태도를 보니까 이 외교의 달인 안티파터는 아주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어떻다고요? 거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만하게. 그래서 옷차림을 딱 보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보는 이 거만한 옷차림을 한 사진을 보면서 저런 까분의 건방지네 별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요. 누구에게로? 힐카노스한테로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린 요새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협상을 어기면서 폼페이우스는 배반한 행동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포위하게 되고 힐카노스 2세가 폼페이우스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수히 성문을 또 열어주게 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군에 의해서 잘 이기는 것 같았는데 교만 떨어다가 폼페이우스한테 당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형한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폼페이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몇 명을요? 12,000명이나 죽였다라는 소식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은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막 화살이 날라들어가고 사람 비명소리가 나도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좀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냐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어서 저렇게까지 열심으로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냐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폼페이우스가 무기는 신전에 들어갈 때 무기는 여기도 이제 안 가져가니까 무기를 놓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알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들어오면 용서 받아요? 용서 못 받죠. 근데 이제 어쨌든 성전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그 프톨레 왕조처럼 막 마비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제 분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한테 지게 되죠. 악티움 회전에서 마지막 지게 되고 이집트 가서 죽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죽었다?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었다라고 천벌받았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들어갔는데 없어요. 왜? 이미 지금 싹 그 언약궤랑 그때부터 이미 없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참 놀랍죠. 당시 자기들 나라에는 신전이 정말 으리으리하고 거기에 정말 우상들이 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아마 이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성전 책임자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것 그리고 다시 제사 드려도 괜찮다라고 허락도 시켜주고요. 힐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복귀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폼페이우스는 유다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통치력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그러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도시들,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죠. 유대국가 분리시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어디를 분리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서남북에서 지중해니까 서쪽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도시를 유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어디를 또 분리시켰어요? 동쪽.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을 해방시켜 줍니다. 어디를 또 분리시켰어요? 북쪽을 예루살렘 기준으로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을 분리시켰어요. 지중해 떼버리고요. 동쪽 떼버리고 북쪽을 딱 떼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여기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나갈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이 되어 버렸죠. 이게 지금 폼페이오스가 뭐 이스라엘 편이다 그런 상황도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지금 이제 풍전등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의 장군이었던 스카우루스, 아까 안티고누스 2세한테 굉장히 아리스토블루스 2세한테 호감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로마 두 개의 군단을 주면서 시리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이제 외교의 달인, 지금 대세는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헤롯의 아빠였던 안티파타가 이 300달란타를 받고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폼페이오스는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로마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대적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그의 자녀를 포로로 데려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장남은 뭐였다고요? 도망을 갑니다. 소설로 말하면 이건 나중에 다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복선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도모할까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파르티아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칼을 갈고 다시 쳐들어올 계획을 꾸미게 되죠.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도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티파터입니다. 그가 무슨 지위를 얻어요? 유대 속주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제 공식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헤롯의 아빠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아까 했던 그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 쭉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가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왕자의 난이라겠습니다. 이 왕자의 난을 계기로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과정까지 지금 보시게 된 겁니다. 이 흐름 뭐 기억하시겠죠? 마따디아가 모딘에서 봉기하면서 하시딤이 여기에 합세를 하게 되고요. 그의 죽으면서 유다 아들 마카비가 군대를 총괄하게 되고 셀류커스 왕조를 예루살렘에 내쫓으면서 수전절이 제정이 되고요. 이때 이제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겸임하면서 하시딤하고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싸웠는데 하시딤은 종교적 목적 달성했다. 이제 종교 자유 성공했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고 마카비는 아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독립 안 했다 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 근데 목적이 달랐으니까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계속 마카비 죽은 뒤로 독립 전쟁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까지 올라갔다가 또 반발을 사게 됩니다. 7년간에 걸쳐서 대제사장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유대 종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바리새파가 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초대 왕 누구요? 시몬. 그가 유대 의회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면서 셀류코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10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요한 힐카누스 그의 막내 아들 시몬은 자기 사위에서 죽임 당하고 막내 아들에 의해서 정복 군주가 됐다겠죠. 자, 중요한 건 이두메를 정복해서 헤롯을 유대 왕으로 들어오게 되는 관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 1년 만에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어머니를 죽였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또 정보를 하게 되고 이 두 왕을 남편으로 두었던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바리새파를 이제 친하게 지내라겠다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서 바리새파가 등장하면서 세력이 더 커지면서 사두가페로 또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두 아들 힐카노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왕권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힐카노스 2세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다시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개입하게 되면서
드디어 유대 땅에 로마군이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 여기가 이제 하스몬 왕조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네, 복잡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왕이 되면 복잡하고요. 저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이것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럴 때라도 좀 더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다른 교회 갔더니 중간선 강의는 3번씩은 들어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겠다고 해서 3번 정도씩 계속 복습해서 들으신다는 형제님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시 이것을 언급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의 부흥과 하스몬 왕제 두 가지 실수가 남았는데요. 당시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하스몬 왕조 때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 속에서 발전된 유대교가 에스라 이후 신약 시대의 영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알아야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 중심으로 율법이 어긋나면 바리새파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죠. 안식일이나 할례, 정결의식, 11조, 성전과 제사 규례 등을 강조하게 되는 이 종교적 탄압을 받으면서 오히려 종교적 정체성이 그들에게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왕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유대 공동체의 정신적 수장이었습니다. 이걸 겸직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연결되냐면 유대 공동체 내에서 누가 대제사장이냐는 곧 누가 권력자냐라는 것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대제사장 이꼴 권력자. 예수님 시대에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산헤드린 의장이 결국 로마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이 되어지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을 누가 맡아요? 대제사장이 맡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스몬 왕조에 두 가지 실수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것을 합니다. 땅을 넓히는 것까지는 좋았겠지만 그들을 개종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통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그리고 헤롯이 그렇게 하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첫 문을 열어준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 1세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스몬 왕조가 왕과 제사장을 겸직했다라는 것, 이것은 또 커다란 실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아론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독의 재산만,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독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깨버렸다는 것. 결국 맏다디의 아들 요나단이 왕과 대제사장 겸직하게 되면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전례를 남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로마 시대부터는 우리가 좀 잘 봐두셔야, 이건 이제 신약 시대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역시 좀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걸 드라마로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뭐가 장점이냐면 지금까지 봤던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는 로마로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막 여러 교차로가 아니라 쭉 직선으로 간다. 직선으로 가면서 이제 주변 풍경만 달라진다. 지난번에는 막 직선 갔다가 저쪽 반대쪽에 왔다가 옆에서 끼어들었다가 막 정신없는데 쭉 직선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만 좀 잘 보시면 쉽고, 또 신약 성경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영토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 헤롯까지 마지막 해가 BC 4년인데요. 예수님 탄생까지입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자,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제 그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로마가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카르타고와의 3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인데
인터넷 검색해서 포에인 전쟁 치시면 3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쪽의 최강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넓은 땅을 다 로마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를 시대를 구분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경과 관련 지어서 나눈 겁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볼 겁니다. 가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 다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통해서 같이 볼 겁니다. 지금 신구약 중간서에서는 가만 볼 거라고요. 나는 복음서에서, 다음에 다는 사도행전에서 좀 더 볼게 될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로마 제국 역사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C 270년경에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서쪽의 최강자로 임하게 되고요. 로마하면 검투사 유명하죠. 그 검투사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로마 역사에서 유명한 그 역사 사건 중 하나죠. 검투사들의 반란,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검사의 대장이 일으켰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를 집정관에 임명하게 되고, 그들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면서 가이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카이사르 시저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음에 폼페이는 아까 했던 예루살렘 지성소 들어갔던 폼페이우스, 다음에 크라수스는 돈이 엄청 많았던 사람, 로마의 최고의 갑부 크라수스. 이 3사람이 삼두가 뭐예요? 석삼자에 머리두자 써가지고 3명이 리더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가이사죠. 가이사는 이제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폼페이 장군은 아까 뭘 소탕했다고 했죠? 해적을 소탕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그러면서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제일 먼저 유명해진 사람이 폼페이 장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가 유명해지게 되고요. 결국 폼페이 장군은 이스라엘 성경 역사와 함께 그 형제의 난을 진압하게 되면서 유다 땅에 발을 들여놓는, 가이사보다도 크라수스보다 제일 먼저 유다 땅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이 둘 사이는 폼페이우스와 가이사 사이는 사위와 장인 사이였어요. 왜 그렇게 맺어졌겠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사위 같아요? 폼페이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사위예요. 가이사가 나이가 젊은데 장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중년 아저씨한테 자기 어린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결혼 동맹처럼 맺어진 거죠. 근데 아이러니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네요. 아무튼 자, 폼페이오 가이사 그 정도 사건이었는데, 장인 사위였는데, 그 가이사의 딸이 죽으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둘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이가 됐죠. 결국 전쟁에서 가이사가 이깁니다. 카이사르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죽이게 되고, 가이사가 이집트에서 폼페이 죽인 것 보고 바로 로마로 왔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에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명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7세.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만나게 되고, 다른 성경 보면 클레오파트라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다. 7세라고 해야 그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되어지는, 누구의 힘을 얻어서? 가이사르의 힘을 얻어서 여왕이 되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색깔은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이집트인 색깔이었을까요? 유럽인 색깔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지배층이 어디 쪽이에요? 그리스 계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클레오파트라를 흑진주로 비교를 해서 등장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집트 계열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배층이, 이게 프톨레이모의 왕조는 헬라 왕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유럽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는 흑진주로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거 분명히 유럽 사람이다 해서 백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코가 어땠다고요? 콧대가 높았다. 콧대가 높았다는 얘기는 예쁜 성형할 때 기준이 돼버렸죠. 콧대를 좀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 뭐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서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가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여기에서 이제 자식까지 하나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이사는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승리를 넓혀가게 되고 원로원은 이겨서 좋긴 한데 가이사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가이사는 자기가 이제 마치 황제처럼 할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로원에서 가이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한테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누구와? 바로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이제 했다 뭐 그 사람이 이 말 했다 안 했다 말하지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그 죽을 때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 유언장이 공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탑픽 뉴스죠. 과연 가이사의 그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로 줄 것이냐? 자, 예상했던 1순위는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직 성인이 다 안 된 옥타비아누스한테 그 자기의 양아들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겠다라는 유서가 발견이 되면서 안토니우스는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되죠. 마지막 배신당한 것처럼.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이제 자기 양아들이니까 이것을 인수받기 위해서. 자, 그런 가운데서 클레오파트라는 가이사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대세가 안토니우스에게 있는지 또는 안토니우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답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한테 접근하게 되고 결국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또 하나는 옥타비아누스를 너무 얕잡아 봤고요. 그 애송이 전쟁도 모르는 그 애송이 하면서 아주 얕잡아 봤고 또 하나는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아주 푹 빠져버렸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워서 악티움에서 지게 되죠. 결국 두 사람은 자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는 누구의 나라로? 옥타비아누스의 나라로 그리고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호정령을 내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로마의 간단한 지금 역사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보신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했다. 가이사가 폼페이우스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브루투스한테 죽었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정권을 잡는 듯했으나 옥타비아누스를 너무 얕잡아 보면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 지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는 성경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는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에돔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터 그는 폼페이우스를 도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문을 열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힐카노스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힐카노스 2세가 이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아까 무슨 사람이 됐다겠죠? 행정관이 됐다 그랬죠. 폼페이우스는 힐카노스를 이제 왕으로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역할을 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티파터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정관의 주의를 허락을 하면서 드디어 헤롯 가문이 유대의 관리가 되어지는 통치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역사를 볼 때 헤롯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볼 때도 이 헤롯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헤롯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아까 복잡했잖아요.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게 이 가문이에요. 진짜 복잡해요. 왜 그러냐? 왜 복잡하냐면 거기는 하스몬 왕조는 이름이라도 달랐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름도 계속 헤롯이에요. 헤롯이 무조건 헤롯이에요. 안티파스도 헤롯, 필립도 헤롯,
대왕도 헤롯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했으면 좀 알기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 1세, 2세. 이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하스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근데 두 번째, 복음서랑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는 몰라도 이것은 꼭 기억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집중을 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하스몬 왕조에서 에돔을 다스리던 안티파스, 이게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후계자들, 자손들이 다스리던 왕조를 헤롯 왕조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아시죠?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 헤롯입니다. 대헤롯,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다 헤롯으로 나오니까. 자, 대헤롯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 헤롯의 할아버지가 안티파터입니다. 안티파스 또는 어디 안티파터에 나오는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힐카누스를 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 세력이 커지는 정세를 파악을 했습니다. 폼페이우스 편을 들었어요. 친로마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그가 아주 밑에서 섬겨왔던 힐카누스 얼마나 아부떨면서 했어요. 근데 대세가 로마로 기울어 가니까 힐카누스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줄을 대요? 네, 로마에게 줄을 대요. 아주 줄타기의 달인. 지난번에 요나단은 비교도 안 돼요. 줄타기의 달인 헤롯입니다. 자, 마카비 가문 중 한 사람인 안토고누스가 아까 도망갔던 애 하나 있었죠. 네, 그 폼페이우스가 다 잡아가는데 한 놈 도망갔다 이게 복선된다고 했죠. 갔다가 온다니까요. 누굴 거느리고? 군대 거느리고. 그게 누구냐면 이제 파르티아인들과 함께 공격을 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해요. 진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죠. 그래가지고 겨우 추스려가지고 이제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거의 진짜 질 뻔했고요.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한테 도움 요청하고 로마로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 로마에 있었던 당시 3명에게 다 인정을 받아요. 그 대표자들 옥타비아누스도 그렇고 안토니우스도 그렇고 카이사르도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귀환할 때는 뭐로 귀환을 해요? 왕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둘 중에서 왕위를 받으러 갔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하죠. 그게 이제 헤롯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가 이제 했던 행동들이 있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안티고누스 아까 파르티아 데리고 왔던 사람 죽이고 예루살렘을 빼앗으면서 40년에 로마에서 왕위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실력으로 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3년간에 걸쳐서 결국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은 유대의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BC 37년에서 4년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오실 때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돼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공사를 감행하게 되죠. 그런데 민심만 얻어가지고는 왕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무슨 마음도 또 얻어야 돼요? 로마인들의 황제의 마음을 또 얻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건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왕으로 통치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는 무슨 행동을 했냐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요. 그게 어디예요? 가이사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도시. 또 갈릴리에 가면 티베리우스, 디베레 바다라고 할 때 그 티베리우스. 또 온갖 아구스트 신전 이런 것들 다 건설을 하는데 전부 다 로마 황제 이름을 따요. 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준 사람들이니까. 반면에 백성들 또 민심을 또 얻어야 돼요. 민심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왕에서 쫓겨나니까.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곳곳에 이제 건축물들을 또 짓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어디예요? 헤브론. 거기에 있는 그 예배당도 헤롯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민심을 얻고자 했고 로마 황제들로부터 또 인정받고 싶었고 이것이 하면서 이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뭘 하려고 그래요? 왕조의 피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이름이 뭐 마리암네, 또 어떤 책에는 뭐 미리암네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하는데 되게 예쁜 여자였대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홀딱 반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전쟁하다가 결혼식 하고 와요. 뭐 이 정도면 많이 예뻤겠죠. 어쨌든 전쟁 치다가 잠깐 오고 와서 결혼식까지 하고 올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여인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백성 눈치 보랴, 로마 눈치 보랴.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정통성인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 자식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 엄마에게서 나야만 유대인 자격을 부여받으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봐. 지금 어떻게 얻은 왕권이에요? 3년간에 걸쳐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는 왕권인데 그 자식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런 의심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꾀요?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추겨요 또. 심지어 여동생도 막 부추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삼촌도 죽여버리고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여요. 유언장을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계속 바꿔가요. 언제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유언장을 바꿔가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 자식 죽이고 아내 죽이고 삼촌 죽이고 다 죽였는데 갑자기 왕으로 났다라고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두 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죠. 이 배경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데, 자, 온갖 악한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을까요, 웃을까요? 웃을까봐.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같이 그들을 싹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백성들이 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고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겠으니까 존경받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날 같이. 근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안 죽였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만은 그냥 혼자 죽고 말았다는 거. 이 정도로 참 잔인하고 어쩌면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그 왕이 뭔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헤롯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의 역사가 이제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던 역사가 좀 더 자세하게 로마 역사와 헤롯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